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난교 선생님께서 네. 종합 토론을 이제 주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합 토론 시간이 보니까 50분부터 다 30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4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그 신경 선생님 그 발표에 대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선생님 발표, 그다음에 그 정재학 국장님 발표, 그다음에 정혜덕 교수님 발표 순으로 하나씩 질문과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지정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이 일단 그 네 분 발표자들 그리고 또 토론자들이 계신데 그 지정된 분들 외에 서로 간에 우리 발표자들 간에서도 뭐 중요한 지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 선생님의 그런 발표 가운데 그 김수희 선생님 토론이 그 추조, 정조, 정정조를 현대 제철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그 개념화 내지는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지를 묻으셨어요. 근데 그게 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김수기 선생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 산삼을 가지고서 제철 온도 측정하는 거 질문이 꼭 안 나올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방송성경 후기에 나타난 철물 중에 강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김수기 선생이 이문을 갖는 건데요. 이 강철의 종류를 추조철, 정조철, 정조철 네 가지로 분류하는 데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세 가지 추조철을 빼고 추조, 정조, 정조철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세 가지 다 두 가지 분류 방식이 다 비슷합니다. 그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탄소 함량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함량을 낮게 한 거하고 그 다음 조금 올린 거하고 많이 올린 거하고 크게 올린 거하고 세 가지로. 두 번째는 탄소 함량만 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단련 비율을 이렇게 겹침 단련 횟수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조철보다는 정조철이 훨씬 더 많이 단련하고 두드려 갖고 내부 조직을 미세하게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는 탄소 함량과 재질의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는 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현대 제철에서 그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한다면은 저탄소 강, 그다음 중탄소 클린 청정강 이런 쪽으로 청정하고 고단련 또 단련을 많이 했던 강 뭐 이렇게 억지로 붙여서 말을 할 수는 있어도 현대에는 그런 게 전례가 없고요. 과거에는 거의 표준화되다시피 그 네 가지 강철을 표준화되다시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 의계 자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계 자료도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상당한 표준화된 수준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중원문화재연구소와 같이 해서 보건 실험을 해서 4차에 걸쳐서 보건 실험을 해서 결론을 냈고 지금은 이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KS 표준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 중에서도 지금 KS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단청하고요. 그다음 기와 만드는 법, 전통 기와 만드는 법,
전통 단청 만드는 법, 그 다음 전통 철물 만드는 법, 세 가지를 이 KS 표준화로서 하려는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가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용어가 정해질 거고요.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현대적 용어는 비슷한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제작 온도에 대한 말씀 좀. 예, 제작 온도는 대개 이제 단련품 단련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제작 온도를 알려면은 현미경 조직을 보면은 그것이 과열 상태냐 과열되지 않는 상태냐 적정한 온도나 그래서 적정한 온도일 때는 한 1100도씨 정도로 보고요. 한 1250도 이상 되면 과열 조직이 나와야 돼요. 비듬한 조직이라고 해서. 막 그랬을 때는 온도가 이건 1250도 이상이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김수희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는 그 중에서 비금속 개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불순물. 불순물의 성분을 잘 분석을 하면은 그 조성이 나오는데 그 불순물은 산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물이 서로 결합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결합한 온도를 산성분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강철이나 이 정상적인 철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잡철에서부터 그 정철이나 정철을 만들 때 아주 잡철에서 불순물을 뽑아내 갖고 정연을 할 때 그때 아주 많은 불순물이 있을 때 그거는 적용하면 거의 정확하게 온도가 시뮬레이션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 깨끗한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 철탄식에 의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재료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정도로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그 전통 철물 복원 작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더 연구를 문화재연구소에 의뢰를 받아서 해야 되시는지 좀 전망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지금 문화재연구소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통 철물 복원하는 시스템은 복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했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이것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특허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허를 하나는 획득하고 하나는 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화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특허화된 걸 갖고 이제 KS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표준화를 해야 그것을 갖고 이제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산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표준화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제법에 의해서 방식이 이 현대 철물하고 가격 대비해서 최대 20배에서 60배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정도의 너무나 큰 가격 차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줄일 수 없느냐 하는 과제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줄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표준화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기술적인 거는 이제 파악이 되시는데 이제 실용화 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전면적인 지원을 해서 좀 전통문화 기술 복원을 한 다음에 이거를 건축 고건축이 복원이 되든가 이런 데다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그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성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적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경 선생님께서 연구하시는 것들이 화성과 접목이 돼서 계속 확대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경 선생님께서 그 앞부분에 이제 발표 앞부분에서 그 조선시대 그 철장제 생산과 유통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는 거는 화성이다 보니까
18세기 말에 이제 여성 소유주의에서 보여지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정혜태 선생님한테 뒤에 거의 발표도 나오셨지만은 이 공급처 얘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철장지에서 철장 도회지에서 그다음에 민영화되고 공납제가 되고 뭐 조선시대 천물의 생산 공급이 안병호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논문 쓰신 게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정혜태 선생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안 그래도 그건 정혜태 선생님이 쓰신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네, 예. 정혜태 거기 보면 또 이제 그 안병호 선생님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철물 생산 유통에 대한 거는 또 약간 또 다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런 얘기들을 좀 가미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김건희 선생님이 이제 와놀이 그 제철로에 대한 거를 해주셨는데 한지 선생이 이제 용해론이 아니냐 문제, 투입량의 문제, 배제구역 온도 문제를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해줬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와놀이족에 대해서 잘 중요한 게 한 노를 놓고서 이게 선철 생산이냐 계련철 생산이냐 하는 논란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저희가 좀 약간 아직도 이런 연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선철 생산을 증명하기 위한 그 발굴 자료들의 근거 제시가 좀 부족하고 또 계련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자료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발굴 보고서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건희 선생님이 먼저 그 좀 보완 설명을 선철 생산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김건희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완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전 선생님이라든가 사회자시지만은 혹시 보시는 시각이 저쪽에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선생. 예. 네.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래서 한지 선생님께서 용해로일 뭐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용해로일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철 그 재련노일 가능성과 계련철 재련노일 가능성을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 고고학을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또 발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 나타난 상황을 좀 우선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와누리에서 지금 재련로 3기가 조사가 됐는데 1호를 지금 그 1호가 그 원형이고 2호, 3호가 이제 말각 장방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형태가 변화했다는 거는 어떤 이제 그 생산물의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계련철을 생산했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철 가능성만 제시하지는 않고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아직 그 실험 결과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그 계련철 생산 실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부분들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가능하면은 주제에서 또 한 번 더 선철도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철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한 하는 그 4가지 이유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어떤 분? 예. 그래서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심전 선생님도 와놀이 그 주적 가 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심 선생님? 예. 심 선생님, 심 선생님. 신하고 심이 돼서 저는 제가 발음이지. 심전 선생님 혹시 와놀이 유적 가보셨나 해서. 저는 안 갔고요. 안 가보셨어요? 그랬어요. 네. 보고서를 보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랑 거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게 좀 정황 증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불분명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지선 선생이 좀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걸로 좀 바꿀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완월이 이 유적을 그러니까 생산 공간하고 이제 생활 공간을 지금 분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주공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거지 지금 하나 이제 조사가 되어 있고, 네, 네, 그 폐기장에서 이제 그 폐기된 이제 주철재 철기가 나오고 뭐 이런 논리로 가셨는데, 사실은 이 보고서 충주 완월이 거를 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게, 폐기장에 동반되어 있는 기와의 연대가 문제고요. 또 여기에 있는 주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기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는 이제 고려 시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이제 주거지라는 거죠. 제가 하나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이렇게 생긴 주거지인데요. 이제 요 주거지 하나고 이제 뭐 동반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주거지 하나에서 여기에 이제 그 제철을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주거지 구묘와 시기와 성격이 조금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유급의 지도를 보면 뭐 발굴을 잘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시굴 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이 주변 지역은 다 조사를 해서 유구가 안 걸리니까 요만큼만 파괴된 건데, 동남쪽으로 조금 더 판데 있고, 이 배수로는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해발고도 100m, 95m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일로 지금 물이 흘러갔고, 여기는 이제 생활 공간이고, 여기는 생산 공간이라고 분류하는 데는 좀 약간의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적에 대한 그 연대는 그 구에서 나온 목탄을 가지고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동일 시기의 성격의 그 생산 공간, 주거 공간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네.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제철 유적을 이렇게 발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 같아요. 좀 넓게 파서 주변에 뭐 목탄 놓는 데라든가 광석 놓는 데라든가 기타 배수역으로 있을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제한적 발굴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니요, 정도로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전체 시구를 해서 일부 네, 범위만 네, 유구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 뭐 네, 네. 보고서는 뭐 아니, 단독 주택 부지로 되어 있긴 네, 하지만요. 예. 근데 시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굴 트렌치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예, 사실 거기에 제가 이게 가장 불만이 많은. 네,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예, 소규모의 그런 생산 유적은 넓게 팔아요. 주거지와 예. 생산 유적은 무조건 넓게 팔아. 왜냐면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 발굴들이 잘못된 발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완월이 유적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런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지금 뭐 제대로 조사된 게 없는데, 고대에 비해서 그 중세, 고려 조선시대 유적들이 지금 제대로 발굴이 안 돼가지고, 특히 조선시대의 재련로가 없어서 대신 화성을 얘기하면서 고려시대로 말해지는 이제 완월이 유적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조선시대 재련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김관일 선생님 그 의견 있으시면 한 말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2010년도에 그 음, 문화재지에 제철유적 음, 조사연구법 실론을 그때 쓰면서 이제 유적의 입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특히 철제련유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기가 이른 원삼국 삼국시대에는 그 이제 뭐 이를테면 지소하고 가까운 그런 이제 하상 이제 이런데 주로 입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리가 편한 그런 지역에 주로 입지를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낮은 구릉에 이제 그 말단부, 어쨌든 좀 그런 영상이 있고,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굉장히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금 완월이 이 지금 고려시대 것도 아마 비슷한 입지로 생각이 되고, 또 완울에서 조선시대 철제련로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산중에 입지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발굴하기 전에 지표 조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전체 이런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지역 중에 일부 이런 그 재련 유적이 있는 경우를 사실 좀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좀 찾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표조사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시가지에 비해서 그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이제 발굴이 이제 아직 많이 안 된 그런 이제 입지적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기 아까 도면 제시에서 보면은 그 와노리노의 송풍구와 노바닥이라고 말해주는 게 10cm밖에는 이제 거리가 없는데 사실 제가 재련로 발굴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노바닥인지 아닌지가 이제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그 정도의 그 구조에서 재련할 경우에 오히려 그 금방 슬랙들이 역류해서 송풍구를 막아버리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봤는데 이게 지금 발굴 보고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우현 선생? 예, 저도 그런 네,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저희가 발굴 네, 현장을 이제 많이 음, 가봤지만은 재련로의 그 노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음, 지금 어려웠는데, 이 지금 와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서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하면은 그 노 내벽의 위아래 색조가 회청색과 황색으로 구분되는데 그 경계면은 과거 노바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또 도면에서 이제 그 보면은 아마 이제 회청색으로 이제 강하게 경화된 그 면을 기준으로 이제 노상을 추정선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노상하고 송풍 간의 그 단부의 그 높이 차이가 10cm밖에 이제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낮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이제 이번에 실험을 했으니까 그 실험 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와너리 그 재련로는 지금 네, 주원문화재연구소에 이전 복원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가서 한번 그 상태를 보고 검토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약간 알겠습니다. 오버됐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정도로 하시고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세부리의 그 콘텐츠화를 가지고 종재학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최영수 선생 계시죠? 하셨나요? 네. 그, 그 질문 가운데서 답변이 좀 안 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쇠부리 소리가 보존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마지막에 그 중요한 법적인 그 조례 제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정재욱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일단 울산 새부리 소리에 대한 그 소리에 대한 그 조례 제정은 없고요. 울산 새부리 소리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지원에 관한 그래서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무형문화재의 뭐 이렇게 월별 그 전승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영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데요. 그 시 자체에서 이러한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적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조례들, 이를테면 저희 그 쇠부리 문화에 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인 울산 북구가 울산 쇠부리 축제 축제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건 축제가 아니라 울산 쇠부리 문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렇게 조금 변화되거나 조례가 이렇게 수정되는 게 지금은 뭐 바로바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울산 쇠부리 기술과 이제 소리 등 문화만 특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겠지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도시 서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역사 문화 관련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이걸 포함시켜서 일단 조례 준에 적용돼서 이제 연구라든가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정재학 국장님이 많은 이제 노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일단 콘텐츠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학술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기술적인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에, 그,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자들이 연구만 해서 콘텐츠화로 가는 것은 좀 너무 좀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제철에 있어서 이런 걸 담당할 장인과 그다음에 이 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철 집단이 몇십 명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적 구성에 대한 뭐랄까요 양성과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략적인 구도상에 보면 울산 쇠부리가 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재학 국장님 일하시면서 콘텐츠화도 중요하지만은 좀 종합적인 이런 전략 구상, 그다음에 정책 결정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고민 내지 문제점이 뭔지 좀 정재학 국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네, 최영국 선생님이 네, 토론문에서 지적하셨던 네, 바도 그렇고요. 금방 네, 네, 이남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거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뭐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또 매개자로서 제가 가지는 현 시점에서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 결국 원청 컨텐츠에 대한 뭐 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규명 그리고 그 복원 이런 토대들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토대들을 마련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원 실험도 하고 학술 심포지움도 하고 자료집도 내고 문화예술 컨텐츠도 재생산하고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구조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 심포지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총론으로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굴조사도 전담할 수 있는 학예사라든지 이런 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그것이 재단이 되었든 센터가 되었든 좀 그러한 전담 조직 그리고 전담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러한 쇠부리 문화에 대한 학술, 교육, 문화예술 이런 모든 이 각계의 격가지들이 조금은 이제 일괄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좀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수원 화성은 화성문화재를 보면 시민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50분의 시민기획단이 구성되었거든요.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이미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런 화성 철물에 대한 것들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도 뭐 이남규 교수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원이라는 도시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토대는 이미 시민 참여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러한 구조들 전담 구성체들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이렇게 발굴 작업들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차근차근 전략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울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하면서 제가 마침 거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 기왕에 있는 조례에서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조례에 있는데 왜 안 만드느냐 하니까 시에서도 한번 검토하고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런 무형문화에 대해서 문화적 자산에 대해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 틀을 좀 깨고 노력을 해야겠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문화기획자들 그리고 또 우리 연구자분들도 이렇게 타지지만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총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이제 그렇죠. 울산의 이제 명예 시민으로 네. 받아줘서 같이 이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울산시를 7년째 도와드리고 있지만은 네. 항상 저희가 외부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뭐 여기 시민들로 어우러져서 같이 이제 그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가 좀 약간 제가 좀 정재국장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외부인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뭐랄까요 개방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울산시가 그 경제력에 비해서 문화적인 인프라 내지는 문화적인 인식, 역사문화 인식이 좀 더 필요한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콘텐츠라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울산시에서의 그런 그 중요한 거는 산업 도시로서 산업화의 그런 뭐랄까 기술적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노동 정신이라고 할까요? 노동 정신과 그다음에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그 산업 도시라는 미래의 어떤 인간의 그런 노동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철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실 역사 문화나 철에 대한 연구는 미래는 그 미래 철의 평화의 철이다 이런 것까지도 제가 경험도 해본 적이 있지만은 그런 데까지 정신성이라고 할까요? 노동의 정신 플러스 그러한 기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미래의 우리들의 인간 사회의 정신성의 문제 이런 것까지 승화시키면서 우리가 콘텐츠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요. 예. 또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한 말씀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그 토론자께서 뭐 중국식 그런 기술의 도입 내지는 도구 문제 그다음에 수태에 대한 얘기 답변을 여러 가지 답변을 이제 다 해주셨는데 첫째 도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도구에 대한 걸 우리가 한때 신관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했는데 운반 도구에 대한 건 우리가 참 취약해요, 그죠? 정혁 선생님 음소거를 좀 음소거 제거. 네. 정혁 선생님? 예. 네네. 그래서 도구를 보면은 여기서 걸릉 산릉도감에게는 86개의 도구, 그 다음에 서골 영조도감에는 18개의 도구를 얘기했는데 왜 화성 성역 의궤에는 도구에 대한 게 없죠? 운반 도구요? 어떤 아니, 도구? 저기 보니까 거기 생산 도구에 대한 부분이 생산 도구요? 다른 의궤에는 생산 도구들이 있는데 철물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작 도구에 대한 게 지금 보니까 표에 보니까 빠져 있네요. 예. 그건 뭐 생산 도구를 보통 이제 의궤라는 게 자체 제작을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잘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 빌려오거나 이러면은 빌려오는데 다시 반납을 하니까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네. 도구 가운데서 사실은 성을 쌀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도구가 이제 아까 토목도구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참이라고 하는 이 돌을 깨고 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고 그 소모가 이제 굉장히 심한 거여서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왜 그게 이제 못으로 다 뭉뚱그려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정조 단계에 만들어진 못 가운데 약간 이제 근수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 일본 고고에서 말하는 야에 들어가는 부석할 때 소요되는 정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조 단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정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국 고대 그 진나라 때 그 예. 노예들 무덤을 보면은 어, 그러니까 치석용 도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석장에서 그 노예나 이제 죄수들을 많이 그, 어,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데, 중국에서도 이 정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예.清대의 그런 유적에서 정이 제일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좀 참고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 축조에서 이 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수순 그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기저기서 이제 그 생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화성 관련된 생산에 예. 대한 자료를 보니까 숯가마가 동탄부터 해서 이쪽 화성 일대에 1800년에 그런 고고지자기 연대가 나오는 숯가마들이 갑자기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아마 많은 부분이 이 화성에 숯을 공급하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소비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수시의 생산이 시작됐던 것 같고, 이 성역 단계에서는 어떤 그 주변 각 도에서 분정받은 수술 가지고 일단 사용했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보면은 멀리서부터 다 그러니까 예. 저희 공급하도록 공납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도 공납이 아니죠. 그때 제가 다그 대금을 다 치르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냥 회가 그렇죠. 우리가 네, 예, 예. 세금으로 내야 될 음, 부분에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그렇죠. 네. 회계 처리해 주는 건데, 그 이전 단계 조선 전기나 중기까지 보면은 그런 그 뭐랄까 요역이라든가 공납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무상으로 그 국가에 예. 바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납제. 생산 유통 시스템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 바뀌는 시점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임난 후기. 17세기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예, 예. 그 17세기 그 후반에 숙정 말년에 가면 뭐랄까 임금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하고, 이제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집단은 승려 조직밖에 없습니다. 승려 조직들을 이제 뭐 어떤 대형 공사를 할 때 뭐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징발해가지고 그들을 한 달에 보름에서 한 달 뭐 이 정도 막 일 시키고, 돌아갈 때 뭐 술 한잔 먹이고 보내고 이런 식의 이제 많이 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그러다가 했으면 좋겠네요. 좀 이제 후반쯤 가면은 그것도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돈을 이제 좀 그때부터 좀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줄죠. 그래서 임금 노동 전환으로 가는 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 화성 성역을 할 때는 이제 임노동에다가 예. 물품 조달에 대한 그런 그 가격을 예. 그러니까 아까 봤던 못에도 다 이제 가격이 매겨지게 예.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공급처로 보면은 뭐 충청도 충주는 이해가 되는데, 황해도가 상당히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북한 땅이 돼가지고 황해도에 제철에 대한 건 모르는데, 황해도가 사실 이전부터 산철지로 유명했거든요. 백제 때도 황해도 쪽을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황해도 쪽이 그때 당시에 그런 제철 공급지로 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신 게 있으시면 좀. 이게 이제 수운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황해도에서는 이제 서해 바다 배 띄워서 그냥 내려오면 금방 내려오니까 이용했던 것 같고요. 충청도나 강원도도 역시 한강 수운 따라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 교통의 문제가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철 생산량을 보인 건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쪽인데, 경상도 쪽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제때에 이 수원까지 조달하기가 이제 운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경상도 쪽으로는 그런 무거운 물건을 많이 이제 배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한강으로 와서 다시 여기까지 화성까지 오려면 다시 바다로 해서 오든지 뭐 어떻게 그 유통로에 대한 예. 그렇지만 그게 뭐 네. 하루 이틀이면 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예. 사람이 메고 아니 저희 배로 해가지고요. 그럼 어디 황무지천으로 올라옵니까? 아니요, 저 구포 지금 여기 비봉 쪽에 비봉 IC 있는 데가 원래 옛날 지명이 구포거든요. 아, 예. 거기까지 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레로 옛날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화성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이 저 철과 숯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지 생산 유통에 대한 연구가 좀 돼 있습니까? 아니 뭐 이제 역사학자들 가운데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잘 안 하고 있죠. 정 선생님이 이거 하셔야겠네요, 그죠? 같이. 예. 저 최근에 여기 고박적으로 뭐 숯가마들 막 나오는데 사실 제가 한신대학에서 광교산의 청송사지 발굴을 이제 했었는데 저는 이 조선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연료 문제였습니다. 연료를 수원에서 제일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광교산 이때 그 광교산 안에 아마 많은 그 생산처들이 있지 않을까. 광교산 조사를 한번. 광교산에 이제 그 장작은 1940년대까지 계속 이용하던 곳이 이제 광교산이죠. 수원 인근 사람들은. 다른 야산들은 이제 황폐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아니 화성 소요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썼던 철물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는데, 그죠? 발굴해 보면 안 나온단 말이죠. 모두 건물지들이 다 그래요. 부분 철물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다들 이제 재활용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재수거를 한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희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대신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뭐 다 있으니까, 그죠? 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천물 연구의 그런 준거가 되는 그런 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런 화성 성역에 있어서 천물 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외곽 성 바깥에서 뭐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남수동 유적 때 가보셨겠지만 거기서 이제 보니까 목탄층이라든가 생산 노벽편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거점적으로 몇 군데서 이렇게 그런 그 철물 생산, 철기 생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철물 자원들은 화성 성역은 이미 이제 성을 쌓고 주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이 다 있는 상태에서 성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어떤 시설물을 시설장을 만들 공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는. 그래서 그 남서동 거기 나온 거는 바로 이제 산 연결되는 그런 부위에서 좀 공안지가 좀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이용한 것 같고, 그 성역을 쌓을 때는 성 바깥에다가 뭐 멀지 않겠죠. 한 1km 이내에 다들 이제 필요한 시설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 배치들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성곽 안에 어떤 그런 수공업 작방 내지는 생산 시설도 같이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양 도성도 보면은 거기에 분기강, 뭐 분기시뿐만 아니라 여기 그 유기전에 그 뒤에도 보면 다 수공업 그 생산 작방들이 쫙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화성 안에도 그런 이 당시에 좀 후기에 그런 작방 유적지가 있는 집중된 지역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시전거리가 있죠. 그래서 대장간도 있었을 거고, 그죠? 시전거리가 웬만한 물건들은 다 거기서 자체 제작한 것도 있고 하니까 조그만 거, 소소한 것들은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시전거리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안 나와요? 뭐 고증은 다 돼 있는데 지금 뭐 아스팔트 깔려 있고 덮여 있고 막 그런 형편이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발굴을 해서 이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정혁 선생님께 많은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그 화성에 대한 이제 천물에 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된 건데, 그동안 많이 이제 그 연구가 이런 데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청구를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화성 철물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기술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일단 앞서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규장각에 있는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해야죠. 뭐. 정 선생님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생각이 드는데 같이 엮이셨으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지정 토론에 대한 얘기들과 그 보완된 얘기들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 37분 가량이 돼 가서 우리 신경환 선생님, 김건일 선생님, 그다음에 정재학 국장님, 정혜도 선생님 오늘 제목이 이제 화성 성역에 사용된 철물의 복원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도 사실은 뭐 지금 촉구적인 단계고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 다음 단계 문제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복원과 활용과 관련해서 각자 맡으신 그 분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한 말씀 좀 이렇게 조언이 될 만한 우리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게 조언을 해주실 말씀들을 한 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김현 선생님부터 먼저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정혜득 선생님이 철물 제조하는 시설은 1km 바깥에 있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대부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대규모 성곽을 쌓을 때는 석재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석재를 가공하는 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정은 굉장히 소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을 갖고 석공을 하는 뒤에는 바로 따라다니는 것이 승량간이라는 그 대장장이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그 공구를 계속 내려서 가공해서 열 처리해서 갖다 대주는데 실제로 돌을 깨고 가공하는 인원보다도 승량간 인원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량간은 바로 돌을 가공해서 쌓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1km까지 안 가도 가까운 곳에서 써도 그 소위 철물을 가공하는 소위 철물 석재 가공용 정 같은 거는 거기에서 되고 또 그 석재 가공용 정 같은 게 없어진 이유는 이게 소모성입니다. 완전히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 나면은 따라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남아 있고 솔직히 그 리스트에도 잘 안 나오건데 의계에도 실제로는 그게 상당히 많이 성곽을 쌓자면 돌이 얼마나 크고 돌 가공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승량간 숫자도 정신이 많았을 거고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정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뭐 질문에서 뭐 동생 뭐 동감하실 것 같은데. 네. 화성의 이 돌을 캐는 장소가 성벽하고 옆에 있는 그 숙지산하고 여기산 이쪽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2km의 배경입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km가 이제 산이고 2km 되는 데가 여기산 정도 거기에 있어서 아마 이제 손쉽게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한 건 사실이겠죠. 근데 노야소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한 군데에 대규모로 설치되지 않고 군데군데 이제 필요한 곳에 따라다니는 대장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채석장에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온 돌을 또 가공해야 되는. 거의 완제품 상태로 거의 갖고 오죠. 부석소에서. 그래도 맞추려면 아무래도 또 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됐습니다. 아무튼 뭐 채석장 주변에 야로소도 좀 찾을 것 같아요. 야로소가 있었던 거는 틀림없고 이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석소 조직 안에 그 대장장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채석장 유적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야로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걸, 네, 그걸 맞박한 일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게 승량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김건희 선생 혹시 이 조선시대 그 재련 관련해서 혹시 좀 이렇게 이 철물 생산과 공급 문제 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 김건희 선생. 지금 김건희 선생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셨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나도 나도 알겠습니다. 좀, 아무튼, 우리 김건희 선생이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게, 저는 와노리의 그런 재련에 대한 그 선철, 재련철은 한번 집중적인 토론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후자의 입장인데, 김건희 선생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지나가고 우리 정재학 국장님, 네, 아까 뭐 말씀은 이제 다 이제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제 우리가 학술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게 이제 그런 최불이 유적들에 대한 지표조사 발굴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대안동 발굴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석유경 제철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될 만한 발굴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명탁 선생께서 내신 우리 산업사연구 책에 보면은 경주, 울산, 청도까지 포함해서 한 채점, 그러니까 그런 쉐브리터가 한 80몇 개가 있고요. 채점만 얘기하는 게 80몇 개. 그러니까 재련 유적은 아마 제대로 조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명만 하더라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울산 쪽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적극성이 없어서 한수 선생님이 안 계신데 문화재연구소에서 좀 여기 연구 투자를 해서 예산 울산지 경주 일원의 쇠부리 유적들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래서 구두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차제 울산시가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이제 국가기관이 집중적인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한 혹시 어떤 앞으로 그런 데 대한 학술적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이런 진실이 밝혀져야지. 그리고 쇠부리 유적의 괴론철 생사도 같이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혹시 어떤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런 유적과 그런 데 대한 조사나 어떤 기초적인 연구 활동에 대해서 울산 쪽에서의 앞으로 좀 촉구해야 될 부분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콘텐츠에 있어서의 그런 저희들이 역할, 그러니까 학술 전문가들이 아까 교육이라고 한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학술적인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면 좋을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또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울산 쇠부리 문화가 그래도 좀 그간에 함께 했던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조금은 성장할 수 있었다. 성장한 그런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확약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시민들 차원에서 민간들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술 조사, 연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쇠부리 문화가 토대가 좀 단단해지고 나서 문화를 이렇게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주춧돌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네요. 그런데 노력하겠다는 약속에도 제발 지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최홍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노력하겠고요.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 계속하겠고요. 일상의 문화로 새부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엔 꼭 새부리 축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네. 우리 처음 뵙는데 정혜덕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우리 최윤선 선생님, 최영극 선생님하고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네. 하죠. 제가 8월 30일부로 백수가 돼가지고요. 네네. 울산시의 그 시민교육에는 제가 같이라도 제가 뛰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와 주시면 네, 시민 아카데미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 정재학 국장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사실 저는 울산에 정재학 국장님 보러 가는 거지 뭐 딴 사람을 보러 가는 아유, 아니고 무슨 말씀? 다들 정재학 국장님께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데서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거버넌스 중심의 축이 되주시라고 믿습니다. 또 정혜 선생님 그 원래 이쪽 철에 대한 전공은 아니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 이쪽 화성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화성 성역에 관련된 철물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셔서 좀 바람이 있으시다거나 뭐 하실 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선생님. 네. 연구를 해보시면서 네. 네. 뭐 아주대에서 뭐 수원시에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수원에서도 이 철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생산하는 그런 새부리 축제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도 최영국 선생처럼 이렇게 칼 휘두르는 모습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도 사람들이 알면 더 좋은 선택 관광이 될 수 있는 곳이 화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정혜 선생님은 전공이 또 이쪽이시니까 이쪽에 대해서 또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최욱 선생님 제가 사실 화면으로 처음 뵀는데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두 권이 참 멋있어서 저도 하나 이제 어디서 그 하나 얻어서 하나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쪽 화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쪽 그동안 외부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 것을 이렇게 많이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화성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좀 콘텐츠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라든가 말씀하실 부분 하나 정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정혜덕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무예 24기라고 이제 무예 시범을 하고 그걸 공연으로 만들고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원 화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악대화된 경향이 강하거든요. 수원 화성 행궁도 같은 경우도 그냥 건물만 그냥 멀쩡하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혜덕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뭐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을 거기 만들어서 그거를 축제 안에다 둬서 한쪽에서는 직접 대장간으로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 열기를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컨텐츠적 확산, 그다음에 그러한 좀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성을 좀 더 가까이 품어 안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면 더 앞으로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이게 그 철물 복원과 활용에 대한 것인데요, 화성에. 그래서 그러니까 울산과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학술적 전문성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장인들, 그다음에 콘텐츠 쪽에 개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민분들, 이제 거버넌스가 형성돼서 같이 좀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수원시에 이런 시민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이런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그 중간에 계신 여러 전공자들 분들과의 어떤 거버넌스가 있는지 좀 의문이 갔는데 어떻습니까, 정혜 선생님? 이런 거버넌스가 있어요? 축제 안건 제시들은 많이 하시는데 역시 이제 우리 관주도 문화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수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직 그 나라가 정확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관주도적인 거 어디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런데 그런 것들과 제가 평생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좀 역사 문화를 담당해가는 그런 분들이 미래 시민사회에서 주역들이 되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짧은 시간에 화성 송역에 사용된 철물의 복원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 토론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고요.